1945년 7월의 뉴멕시코. 장마도 없고 태풍도 없는 이 건조한 사막 한복판에서 유독 정적이 깊이 내려앉은 밤이었다. 평소라면 바람결에 흩날릴 모래먼지만 이 풍경을 지배했을 이곳에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무거운 긴장이 감돌고 있었다.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침묵은 단지 사막의 공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물리학이 예견한 최종 병기였고 인류가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세계를 다시 쓰게 될 불꽃이었다. 트리니티. 이 이름은 종교적인 상징에서 빌려온 것이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개의 본질이 하나로 묶인 개념. 하지만 여기서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 이 실험의 책임자였던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세 가지 본질 대신 과학, 권력, 죽음이라는 이름 없는 삼위일체를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그날 뉴멕시코 사막의 코드명 자르프 지역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동시에 가장 무거운 죄책감을 짊어질 사람들 수백 명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있었다. 우리가 만든 이 폭탄 정말 작동할까? 그들의 손끝에서 역사의 방향이 바뀔 것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었다. 설계도면은 완벽했고 계산은 정밀했으며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졌지만 이것은 단 한 번도 시험해본 적 없는 무기였다. 게다가 일부 과학자들은 실제 실험 당시에 폭발로 인해 지구 대기의 일부가 점화될 가능성조차 진지하게 우려하고 있었다. 그렇게 두려움과 희망, 죄책감과 전율이 섞인 가운데 맨해튼 프로젝트의 최종장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트리니티 실험은 세계 최초의 핵실험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과학자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오펜하이머는 종종 인도의 고대 서사시 바가바드 기타를 인용하곤 했다. 실험 전 그는 조용히 동료들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전쟁 도구의 개발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신화 속에서 신이 자신의 무기를 땅에 떨어뜨리는 순간을 재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실험 명령은 새벽 4시에 내려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하늘에는 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뉴멕시코의 하늘이 비를 머금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하늘조차도 이 실험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비가 내리면 실험은 연기될 수도 있었다.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었다. 무게 4.6톤짜리 강철제 폭탄 케이싱 안에는 플루토늄이 정밀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안쪽 중심에는 고폭약이 동심원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정확하게 동시 폭발해야만 핵분열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것은 0.0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작업이었다. 새벽 2시경 실험은 잠정 보류되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던 과학자들의 얼굴엔 피로와 초조가 교차했다. 이틀 전부터 사막 한복판에 머물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이들은 전 세계를 바꿀 그 순간이 진짜로 오기나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누구보다 긴장한 이는 군이 아니었다. 군 지휘관은 어차피 이 실험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곧 일본에 떨어질 또 다른 폭탄을 준비할 것이었다. 진짜 손이 떨리던 사람은 계산하고 조립하고 수천 개의 배선을 연결한 과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이론이라고 부르던 것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드디어 새벽 4시 45분 하늘이 조금 맑아졌고 실험은 재개되기로 결정되었다. 모든 인력은 각각의 관측소로 배치되었고 제로존이라 불린 폭탄 투하 지점으로부터 반경 16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관측을 시작했다. 오펜하이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기다리고 있었다. 뇌리에는 다시 한번 바가바드 기타의 구절이 맴돌았다. 나는 이제 죽음이 되었다.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그 순간 아직 아무것도 터지지 않았는데도 누군가의 심장은 이미 쪼개지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은 5시 29분 45초 한 줄기의 빛이 새벽의 어둠을 찢고 지나갔다. 빛은 말 그대로 어둠을 날려버렸다. 순간 사막은 태양이 솟은 것처럼 환해졌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관측소에서도 그 성광은 눈을 감고도 느껴질 정도였다. 이어진 폭발음은 수초의 지형 끝에 들려왔고 대지는 마치 심장처럼 진동했다. 버섯구름이 하늘로 치솟았다. 높이는 약 12km. 인류가 만든 최초의 핵폭발이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바라본 이들은 환호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충격에 잠겼고 몇몇은 조용히 눈을 떴다 감았다. 어떤 이들은 주저앉았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성공을 보았지만 아무도 그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지 못했다. 트리니티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플루토늄 핵은 완벽하게 폭발했고 핵분열로 발생한 에너지는 2만 톤 규모의 TNT와 맞먹는 위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내면은 실험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제 이 무기가 세상 어딘가에 떨어질 것이며 그곳에서는 진짜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란 걸. 폭발이 끝난 후 사막은 다시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 어둠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 빛은 사라졌지만 사람들 눈앞에는 아직 그 잔상이 남아 있었고 귀에는 뇌를 찌르는 듯한 폭음이 맴돌았다. 트리니티 실험은 단지 무기의 실험이 아니라 인류의 감각과 윤리, 세계 질서에 대한 첫 번째 파열이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과학자 중 일부는 흙바닥에 주저앉았다. 실험의 성공이 곧 파괴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 과학자는 중얼거렸다. 우리는 괴물을 깨웠어. 이제 그 괴물이 어디로 갈지는 우리 손에 있지 않아. 하지만 그 괴물은 이미 길을 정해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은 곧 일본의 도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로 이어지고 있었다. 1945년 7월 21일 트리니티 실험 성공 보고가 백악관으로 전달되었고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즉시 일본 본토에 핵무기를 투하할 준비를 명령했다. 이미 독일은 5월에 항복한 상태였고 전쟁은 태평양 전선 하나만 남아 있었지만 일본은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판단했다. 만약 본토 상륙전으로 전쟁을 끝내려 한다면 미군 사망자는 수십만에 이를 수도 있었다. 그 대가를 줄이기 위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무기, 즉 핵폭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모든 이들이 동의했던 것은 아니었다.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일부 과학자들은 폭탄 실전 사용 반대 성명을 작성하고 서명했다. 그들은 핵무기는 단지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도구라며 일본에 실제 투하하는 것은 과학의 윤리적 실패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정치의 속도 앞에서 너무 느렸다. 폭탄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목표 도시도 선정되었다. 히로시마.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은빛 폭격기 에놀라 게이가 도심 상공을 날았다. 그리고 그 아래로 한 개의 무기가 떨어졌다. 이름은 리틀보이, 우라늄을 기반으로 한 핵폭탄이었다. 고도 약 600m에서 터진 폭발은 눈앞의 도시를 순식간에 연기로 바꿔놓았다. 폭심지 근처에서는 인체의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시계탑은 그 시간에 멈춘 채 그대로 섰다. 수만 명이 그 순간에 사라졌고 수십만 명이 고통과 방사능 후유증 속에서 죽어갔다. 3일 뒤 나가사키에 또 하나의 폭탄이 떨어졌다. 이번에는 플루토늄 기반의 펜맨이었다. 그리고 이 두 발의 폭탄은 결국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냈다. 2차 세계대전은 그렇게 끝났지만 동시에 핵의 시대가 열렸다. 이 시점에서 다시 로버트 오펜하이머로 돌아가보자. 그는 트리니티 실험 직후 대통령 트루먼을 만날 기회를 가졌다. 면담 자리에서 오펜하이머는 입을 떼기 전에 손을 모으고 한참을 머뭇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내뱉은 말은 단순했다. 대통령님, 제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트루먼은 그 말을 듣고 불쾌해했다. 나중에 참모진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울보 과학자 따위는 다시는 내 앞에 데려오지 마. 그 순간부터 오펜하이머는 더 이상 국가의 천재 과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차츰 배제되었고 핵 억제력을 유지하려는 미국 정부의 공식 기조에서 벗어나는 자로 간주되었다. 그가 나중에 핵무기 개발 반대를 주장했을 때 정부는 그를 향해 공산주의 동조자라는 딱지를 붙였다. 그는 자신이 만든 무기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인간이 되었다. 그러나 오펜하이머만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수많은 과학자들은 전후 수십 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갔다. 일부는 침묵을 선택했고 일부는 반핵운동가가 되었으며 일부는 정계를 떠났다. 그들은 필요한 선택이었다는 정부의 설명이 얼마나 얄팍한 위안이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선택의 끝에는 수십만 명의 목숨이 있었고 그들이 그토록 연구했던 물리학의 정밀함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정확도로 쓰였다. 이후 세계는 달라졌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후 단 한 번도 핵무기는 실전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냉전 시대 내내 인류의 머리 위를 떠돌았고 각국은 핵무기를 쌓아가며 서로를 파괴하지 않기 위한 억제력이라는 모순된 평화를 택하게 된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세계는 결코 조용하지 않았다. 독일과 일본이 무너진 자리에 미국과 소련이 남았다. 그리고 두 나라는 곧 핵이라는 이름의 악몽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미국은 핵폭탄을 손에 쥔 유일한 국가로서 전후 질서를 단독으로 설계하려 했다. 그러나 소련은 그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49년 소련은 예상보다 빠르게 자국의 첫 번째 핵실험을 성공시킨다. 트리니티 실험 이후
4년 만에 두 번째 괴물이 세상에 등장한 것이다. 이제 미국은 핵의 독점을 잃었다. 그리고 세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그 이름은 냉전,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상호 확증 파괴라는 광기가 있었다. 냉전은 총성이 없었지만 전쟁이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실수로 세계가 사라질 수도 있는 전쟁이었다. 1950년대 미국은 수소폭탄 개발에 착수한다. 이것은 원자폭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력을 가졌다. 기존의 핵분열이 아닌 핵융합 반응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트리니티의 폭발이 2만 톤 규모였다면 수소폭탄은 그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이르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미국은 1952년 아이비 마이크 실험에서 이 괴물을 세상에 풀어놓는다. 태평양의 핵환초가 증발했고 실험지의 섬은 지도에서 사라졌다. 열폭풍은 반경수 킬로미터의 모든 것을 태웠고 실험에 참여한 인원들은 생애 최초로 붕괴된 섬을 눈앞에서 목격한다. 소련도 곧 따라갔다. 1953년 수소폭탄 개발 성공. 전 세계는 파괴의 균형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게 된다. 이때부터 각국은 서로에게 핵을 겨눈 채 살아가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은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바로 로버트 오펜하이머였다. 그는 수소폭탄 개발을 반대했다. 자신이 만든 원자폭탄도 충분히 강력했으며 더 강한 무기를 개발하는 건 과학의 윤리를 더럽히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반대는 의심스러운 이념으로 해석되었고 냉전의 열기 속에서 정부는 점점 더 적을 색출하고 반대자를 숙청하는 분위기로 변해갔다. 1954년 미국 원자력위원회는 오펜하이머의 보안인가를 박탈한다. 그는 더 이상 미국의 핵정책 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 인물이 되었고 맨해튼 프로젝트의 영웅은 이념의 바깥으로 밀려난 한 사람의 죄인이 되었다. 보안 청문회는 잔혹했다. 과거 그가 만났던 좌파 성향 인사들, 전쟁 중의 발언들, 수소폭탄, 반대 이력 등 모든 것이 도마에 올랐다. 과학자는 법정이 아닌 이념의 법정에 서 있었다. 오펜하이머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이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었다는 자책을 품은 채 연단을 내려왔다. 그의 몰락은 곧 과학의 침묵이었다. 전후의 미국은 정치가 과학을 통제하는 시대로 돌입했고 과학자는 정부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젊은 과학자들은 오펜하이머의 말과 몰락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후 반핵운동의 씨앗이 되었고 1960년대 들어 핵 확산을 막기 위한 조약들이 추진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직 가장 큰 위기는 오지 않았다. 1962년 10월 소련이 쿠바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한다. 이른바 쿠바 미사일 위기.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소련 서기장 니키타 흐루쇼프는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간다. 당시 미국은 핵무기 2만 개를, 소련은 약 1만 개를 보유 중이었다. 양국은 일주일 넘게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했고 전 세계는 숨을 죽인 채 뉴스를 지켜보았다. 핵 잠수함은 실탄 장전 상태로 출항했고 워싱턴과 모스크바 사이엔 비상통신망이 하루 24시간 열려 있었다. 이 상황에서 만약 단 한 명의 장교라도 실수했다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행히 양측은 극적으로 협상에 성공했고 소련은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하며 위기는 끝났지만 그날 이후 세계는 핵전쟁의 그림자를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모든 광기와 공포의 시작지. 그것은 1945년 뉴멕시코 사막에서의 작은 성광 하나였다. 오펜하이머는 말년까지 조용히 살았다. 그는 학자로서 명예를 일부 회복하긴 했지만 젊은 시절의 핵의 창조자라는 타이틀은 그의 어깨를 평생 짓눌렀다. 나는 이제 죽음이 되었다.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이 한 문장이 남아있었고 그것은 어떤 박수나 훈장으로도 씻겨나가지 않았다. 냉전이 점점 완화되던 1970년대 그토록 위험하고 불안정한 시대를 지나온 인류는 비로소 조금씩 물러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첫 번째 시도는 핵을 멈추는 것이었다. 핵무기 개발을 자제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협정, 바로 핵확산 금지 조약, 약친이었다. 1970년 미국과 소련, 영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이 조약에 서명하면서 핵 보유국과 비보유국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조약의 내용은 단순하지만 중대했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그 기술을 다른 나라에 넘기지 않고 핵무기를 갖지 않은 국가는 새로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 또한 모든 국가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만을 허용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감시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졌을까?
현실은 훨씬 복잡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은 아예 조약 자체에 가입하지 않았고 북한은 2003년 탈퇴한 뒤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에 나섰다.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은 잇따라 핵실험을 강행하며 핵은 더 이상 초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세계에 선언했다. NTP는 상징적 의미는 컸지만 절대적 장치는 되지 못했다. 그 사이 트리니티 실험의 유산은 여전히 지구 곳곳에서 되풀이되고 있었다. 미국과 소련은 1990년대까지 수백 차례에 이르는 핵실험을 지속했다. 사막, 바다, 지하 깊은 곳, 심지어는 대기 중에서도 수차례 실험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지역 주민과 군인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네바다 실험장 인근에서는 수십 년이 지나고서야 이상한 발병률이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다. 또한 태평양 섬들의 일부 주민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자신들의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다. 핵실험의 피해는 전쟁에서 끝나지 않았다. 실험 그 자체가 또 다른 전쟁이었고 그 전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인간의 몸과 땅, 공기 속을 파고들었다. 1996년 세계는 다시 한번 멈추기를 시도했다. 이번에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핵무기 실험을 완전히 금지하자는 보다 강력한 국제 합의였다. 많은 나라가 동의했고 서명도 이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이 조약은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조차 비준을 끝내지 않았고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도 여전히 실험을 강행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폭발 직전의 세계에 살고 있다. 한편 트리니티 실험이 벌어졌던 뉴멕시코의 사막은 지금도 존재한다. 그 땅 한가운데 실험 당시 형성된 유리질 구덩이 이른바 트리니타이트는 방사선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당시의 흔적을 간직한 채 그대로 남아있다. 매년 일부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이 장소를 찾는 방문객들은 조용히 그 땅을 밟는다. 그들은 사진을 찍고 기록을 읽고 당시에 사용됐던 장비의 흔적을 관찰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오래 남는 건 그곳에 흐르는 묘한 기운이다. 폭발로 생긴 흔적이 이제는 풍화되고 구덩이 주변에는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지만 그 위에 서면 누구든 깨닫게 된다. 이곳은 단지 실험장이 아니었다. 이곳은 인류가 처음으로 자신을 파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손에 쥔 장소였다. 그렇다면 오펜하이머는 끝내 어떤 마음으로 생을 마감했을까? 1967년 그는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말년은 비교적 조용했지만 늘 회한이 배어 있었다. 죽기 전 어느 인터뷰에서 그는 짧게 말했다. 나는 그날 우리가 지옥을 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과장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결과를 두 눈으로 보았고 그것이 정치와 권력 그리고 오만에 의해 어떻게 소모되는지를 경험한 사람이었다. 그가 한때 꿈꾸던 과학이 인류를 해방시킬 것이라는 믿음은 끝내 핵의 섬광 속에서 무너졌다. 이제 우리는 트리니티 실험 80주년을 앞두고 있다. 기술은 더 정밀해졌고 무기의 위력은 더 커졌으며 양자 컴퓨팅까지 결합된 새로운 전쟁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그 시작은 1945년 7월 16일 새벽 5시 29분 45초 한 줄기의 성광이었다. 트리니티 실험은 단지 무기의 실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가 스스로의 운명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순간이었고 그 이후 우리는 여전히 그 실험의 결과 속에서 살고 있다. 에필로그, 사막 위의 침묵, 그리고 지금 우리의 자리, 한 세기가 채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트리니티 실험이 인류에게 남긴 그림자는 이토록 짧은 시간에도 여전히 짙다. 그날의 사막은 지금도 존재한다. 로스엘로모스 국립연구소의 기록 보관소는 수십만 장의 설계도와 관측 기록을 품고 있고 트리니티 실험장의 유리모래는 오늘도 그 자리에 있다. 누군가는 그것을 유물이라 부르며 발길을 돌리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상흔이라 말하며 고개를 숙인다. 그 섬광은 잠시였지만 그 후 폭풍은 현재 진행형이다. 21세기의 세계는 핵을 이때 쓰지 않는 무기로 정의했다. 그 균형은 억제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고 결코 눌러서는 안 되는 빨간 버튼 하나가 각국의 지도자들 앞에 놓여있는 상태로 우리는 몇십 년을 견뎠다. 하지만 오늘의 뉴스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핵이라는 단어를 마주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란의 핵개발 의혹, 러시아의 핵 위협 발언, 그리고 각국이 자국 방어를 명목으로 벌이는 새로운 무기 경쟁. 기술은 더 정밀해졌고 위력은 더 커졌지만 그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 두려움을 통해 평화를 구하겠다는 역설. 이것이 트리니티 이후 우리가 택한 길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연구소에서는 다음 세대 무기의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슈퍼컴퓨터는 가상 시뮬레이션 속에서 수천 번의 핵 폭발을 예측하고 있다. 실제 폭발이 아니라고 해서 그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무기에 대해 점점 더 둔감해지고 있다. 학교 교과서에서는 단 몇 문장으로 핵무기를 다루고 젊은 세대는 냉전이라는 단어조차 낯설어 한다. 성광의 경고는 점차 흐릿해지고 사람들은 그저 하루를 살아내기에 바쁘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평화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평화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상태를 억지로 유지하며 존재하고 있고 그 기반 위에 세계의 질서가 놓여 있다. 오펜하이머는 언젠가 조용히 말했다. 과학은 진실을 말하지만 진실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그가 원한 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다. 그는 트리니티 이후의 세계가 단지 무기를 키우는 세계가 아니라 그 파괴력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경계선 위에서 멈출 줄 아는 세계이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멈춤을 택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경계선 위에 서 있다. 사막은 지금도 조용하다. 새벽이 되면 하늘은 붉게 물들고 바람은 그 어떤 폭발보다도 깊은 침묵을 품고 스쳐간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류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는 과연 그날의 성광에서 진짜로 배웠는가? 우리는 다시 그 버튼을 누르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아무도 쉽게 답하지 못한다. 그러나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다. 우리가 그 답을 외면하는 순간 사막의 침묵은 다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